자, 실크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실크로드에서 진짜 비단이 움직였을까요? 진짜 주된 상품은 비단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도 비단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인도에서 수입을 하면 로마 쪽으로 수입을 하면 쉬운데 왜 중국에서 수입을 해갈까요? 그리고 중국 비단하고 인도 비단은 달라요. 중국 비단은 특특한 비단이에요. 비단할 때 그런 단이라는 게 실 올굵기가 굵고 그다음에 보온성이 좋은 거를 단이라 그래요. 그리고 비단 말고 그런 비단 말고 이렇게 실크 스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사라고 합니다. 사. 그래서 사라. 그래서 능, 단, 라, 사 이런 것들이 비단 실 올 굵기에 따라서 특특하게 모직처럼 만드느냐 안 그러면 스카프처럼 만드느냐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를 입어요. 그래서 고려부라 보면 이렇게 사라 시스룩이잖아요. 시스룩 이렇게 딱 관세음 보살님이 이렇게 수월관음도 같은 데 보면 딱 하얀 거를 딱 입고 있는데 다 빛이잖아. 지중해 가보셨어요? 그리스나 로마 그쪽에 어떻든가요? 홈쇼핑에서 지금도 로마 쪽 광고가 나오죠. 한 겨울에도. 봄에까지도 나오죠. 왜? 가보면 그렇게 안 추워요. 왜 저 사람들은 지중해로 바다로 쉽게 나올 수 있고 동아시아 쪽은 바다로 잘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동아시아 쪽은 바다로 나가면 동해예요. 진짜 뭐 절단 나는 바다예요. 근데 지중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만만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 문화권들이 바다로 쉽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만만한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공포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해 술까지는 몰라도 배를 건조하는 능력은 사실 동아시아가 더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거는 명나라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정화의 대원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엄청난 것들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도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신대륙이나 안 그러면 뭐 대항해 시대를 열지 못했느냐? 태평양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갈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인더스 문명 시절부터 인도는 서쪽하고 무역을 했었어요. 그 무역하는 데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라는 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이 하나도 아니고 큰 강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면요 진짜 농사 짓기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의 기록에 보면 그 점토판에 보면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67배의 소출이 나온대. 아니 납득은 잘 안 가. 왜? 이게 농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67배 소출이 나온다는 거는 상상이 안 돼. 약간 구라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시절 점토판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젊은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거는 그 시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그보다 훨씬 뒤에 이제 저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 시절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교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쪽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기후 조건도 안 맞고 쉽게 말해서 그리스 쪽에서는 그리스도 약간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특특한 비단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비단을 중국에서 수입했을까? 왜 실크로드는 비단길이라고 불렸을까? 사실 그 주된 상품은 그 실크로드에서 주된 상품은 비단이 아니고 도자기예요. 도자기예요. 비단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 아니, 가까운 데 있으면 상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까운 데 걸 수입하죠. 그다음에 기후적으로도 이쪽 비단이 그리스 쪽에서는 맞아요. 특특한 비단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도자기가 사실은 주된 교역 상품이에요. 도자기는 도기 말고 자기라는 건 중국이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중국의 동남쪽에 보면 여기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중국이 있는데 이 중국의 동남쪽에 경덕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덕진. 이 경덕진의 북쪽에 한 1km쯤 가면 고령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고령산에 그게 고령토예요. 그게 고령토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국 경덕진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건 히토류 같은 거예요. 고령토가 옛날로 말하면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아세요?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희귀한 흙이래. 그래서 히토류예요. 그게 반도체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쓴대. 그래서 그게 지금 대부분의 매장량이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약간 충돌할 때 중국에서 히토류 반출 금지를 카드를 딱 꺼내니까 일본이 바로 항복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걔네들의 주력이 그런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토류를 막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령토가 예전에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를 만들려면 1200도에서 1300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려야 돼요. 1200도, 1300도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모든 흙은 주저앉아버려요. 그런데 고령토만은 그때 자화현상이라는 걸 일으켜요. 자화현상은 뭐냐면 쇠같이 바뀌어요. 금속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치면 금속 소리가 나요. 땡땡땡 소리가 난다고. 독이는 옹기나 이런 톡이나 이런 거 봐보세요. 그러면 틱틱 소리가 나죠. 치면 땡땡 소리가 나. 마치 유리처럼. 그거는 고령토만 가능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그걸 만들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지형이 좀 비슷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열심히 찾아가지고 만든 게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일본에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나가사키 짬뽕 아시죠? 짬뽕 전에 나가사키가 유명한 거는 핵이죠. 핵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바로 그게 이제 오르냐와 그르냐에 대한 문제도 거기에서 많이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일본은 벌써 그로기 상태였었거든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끝난 게임에 핵을 떨어뜨리는 거는 너무너무 잔인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가사키가 그 짬뽕 나오는 데인데 왜 짬뽕 먹는 데다가 핵을 떨어뜨렸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짬뽕 먹지 말라고? 미국 사람들은 짬뽕을 그렇게 흰 국물 짬뽕을 그렇게 싫어하나? 그 나가사키가 요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자기 공업이 발전한대요. 가장 중요한 데다 핵을 떨어뜨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거기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이 잡혀가서 거기서 고령토를 발견해요. 그게 이삼평이라는 사람을 발견해서 이제 도자기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삼평과 심수관과 두 종류의 계통이 일본의 도자기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라는 거는 기술이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독일에서 현대 화학이 발전해서 만든 게 마이센 도자기예요. 그 전에는 도자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근데 그거는 현대 요업 그러니까는 화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그 전에는 진료가 없어서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자기는 전량 수입해야 됐었고 도자기 하나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꽃병 하나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실크로드에 꽃병 가지고 가요. 그 당시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중국에서 도자기를 가지고 와서 로마에 오면 로마 강물에다가 이렇게 강물에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그 도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면 같은 무게의 금으로 바꿔준대.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도자기를 화이트 골드라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도자기를 가지고 가요. 그 도자기를 가지고 가는 여정이 진짜 힘든 여정이거든요. 나중에 법현 스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장 스님 기록에 보면 길은 없고 귀신 소리밖에 안 들린대. 귀신 소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래가 바람에 떠는 소리. 강풍에 모래가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도나에 가면 명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래가 우는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로 바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파공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혼자 있으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이게 귀신 소리라고 얘기 표현을 하는 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이 어딘지는 모르겠고 사막이고 이러니까 단 백골이 이렇게 쫙 줄 서 있대. 왜? 그 당시 대상들이 이렇게 무역을 하러 가다가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방에 모래산이 이렇게 확 덮쳐버리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뼈가 있는 데가 길인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백골을 밟고. 참. 그러면서도 그게 구도심 때문에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참 대단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집단은 이 실크로드를 개척한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꽃병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런 꽃병이 있어요. 꽃병 하나를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요? 뽁뽁이에다 감아서 DHL 해외 특송으로 보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뽁뽁이를 뭘로 썼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뭐 솜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안에서 자 봐봐 나무 케이스에다가 넣는 거예요. 거기다 뭐 솜을 넣든지 뭐 지푸라기를 넣든지 그렇게 장안에서 출발했는데 낙타가 헛발디뎌 가지고 자빠져서 이게 깨졌어. 그러면 다시 사면 돼요. 아이 짜증나네 이러면서 물건은 날렸지만 그래도 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로마에 거의 다 갔어. 한 이틀만 가면 도착이고 금으로 바뀌어. 근데 낙타가 모래바람이 들어가지고 헛발질러서 자빠졌어. 진짜 패 죽여도 시원찮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점을 방비하려면 도대체 뭘로 싸우면 안 깨질까요? 비단으로 쌀까요? 비단으로 싸면 안 깨질 것 같아요? 네? 그래, 뽁뽁이 싸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터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뭘로 할까? 쌀? 뭘로 하는 거냐면요, 진흙으로 싸요. 이 안에도 진흙을 꽉 채우고 밖에도 진흙 틀을 만들어서 꽉 채워요. 그러면 돌덩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려버리면 돌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깨집니다. 근데 저렇게 쌓으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무게가 겁나 나가요. 그래서 금으로 바꿔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에 가보면 어떤 분들은 거실에다 도자기를 이렇게 잡아뜨려 놔요. 식기를 이렇게 장식품으로 쓴다니까? 그게 유럽 문화예요. 왜냐하면 걔네한테는 도자기가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걔네는 감히 거기를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장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도자기 항아리 이런 거 말고 접시를 이렇게 세워놓는 집이 있다니까? 우리는요,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왜 식기를 세워놔? 식기는 주방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통에서는 어떤 걸 쓰는 거냐면요. 책거리도라고 해서 책 같은 거, 문방사우 이런 것들을 장식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 장식하면 잘못하면 파손되고 이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그런 거나 안 그러면 뭐 십장생, 그러니까 다산, 부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 뭐 모란, 안 그러면 석류.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시집 오실 때 자개농 이런 거 안 해오셨어요? 자개농 해오면 오래된 분들이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집집마다 자개농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까만색 마치 무슨 약간 관짝같이 생겼는데 자개가 아주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버린 게 진짜 너무너무 다 잘못된 것들인데 그 뒤에 그게 이제 티크장으로다가 다 우리가 바꿨잖아요. 막 이게 뭐 그거는 뭐 별로고 구닥다리고 뭐 이래서 근데 사실 그게 훨씬 비싸고 공이 많이 드는 건데 지금은 다 버렸어. 다 버렸어.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예 농이 없죠. 붙박이잖아요. 그냥 그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안에 깔려 있는 거지. 뭐 농을 넣고 어쩌고. 여러분 시절 때만 하더라도 이제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자개농을 하던 시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은 뭐 10자짜리를 해오네 8자짜리를 했는데 근데 집을 얻었는데 집이 작아가지고 2자짜리 농은 또 저쪽에 가 있고 저쪽 그러는 시절도 있었어.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웃긴. 그래서 식기를 이렇게 거실에다가 장식하는 거는요, 그건 철저하게 서구 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는 도자기가 움직였다는 거, 그리고 저 길 때문에 부효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인도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쪽은 늘상 왔다 갔다 했던 데예요. 그런데 중국으로는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으로 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여기에 히말라야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히말라야는 정복되지 않는 산이고 인도는 언젠가는 사라진다. 인도는 언젠가는 사라진다. 왜 히말라야는 정복되지 않을까요? 히말라야는 자꾸 높아집니다. 인도가 원래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온 대륙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시아판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르니까 얼마나 이게 강력하면 그 산을 막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가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애들이 뭘 파냐면 화석을 팔아요. 우리 돈으로 그 당시 한 2달러? 말만 잘하면 1달러도 될 것 같고 좀 상태 안 좋은 건 1달러, 좋은 건 3달러. 그러니까 되게 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건데 제가 또 이런 약간 미신적인 거 이런 걸 또 잘 주워 듣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화석을 집에 놓으면 돈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물론 뭐 여러분들은 굳이 화석 안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화석이니까. 굳이 뭐 화석 필요가 없어. 내가 화석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몇 개를 샀었어요. 샀었어요. 뭐 암모나이트 화석. 근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왜 화석이 네팔에 있어요? 히말라야에 왜 화석이 있어요? 그죠? 그게 예전에 바다여서 그렇죠. 바다를 인도 대륙이 치고 들어가면서 이게 융기하니까. 그래서 히말라야 하면 특산물이 또 뭐가 있냐면요. 히말라야 암염이라는 게 있어요. 암염. 바위 소금. 왜? 그때 못 빠져나간 바닷물이 나중에 증발하고 고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돌처럼 굳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집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무슨 뭐 원적 외선이 나온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그렇게. 그래서 뭐 히말라야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둥 뭐 빠가지고 뭐 소금도 종류도 많고 소금도 비싼 것도 더럽게 비싸요. 그래 뭐 프랑스 소금이 좋다는 둥 뭐 어디 소금이 좋다는 둥 뭐 몰라. 다 짜지 무슨 소금이 뭘 대단. 아니 근데 미각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은 그런 소금을 뿌리면 맛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인생 살기 힘들겠다. 이게 미각이 발달하면 인생이 험난해져요. 미각이라는 게 이렇게 죽고 눈높이가 좀 낮고 이래야 인생이 행복해지거든. 인생이 행복해지거든.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말라야는 계속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히말라야는 절대 정복될 수 없다. 왜? 계속 높아지니까. 몇백 년 지나면 뭐 한 1m라도 올라갈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되지 않는 산. 그리고 인도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 대륙이 이 히말라야를 치고 들어가니까 저 밑에서 엄청난 압력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압력작용이. 그게 풍선 효과로 약한 데를 비집고 나오면 사천성 지진. 히말라야 끝쪽에 사천성 지진. 그 위에도 흔든 데가 있어요. 위에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저 8,000m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8,000m까지 흔들리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흔들리겠죠. 한 4,000~5,000m가 흔들리죠. 그게 네팔 지진. 카트만두 지진 몇 년 전에 있었죠. 아니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식의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도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인도에서 열린 지역은 이쪽입니다. 이쪽으로는 못 나갑니다. 이쪽에도 길은 있어요. 장건이 이 길을 알아냈거든요. 근데 저기는 밀림길이에요. 밀림길.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는 인접해 있지만 실제로는 교역이 없었어요. 혹시 미얀마 가보셨어요? 미얀마? 미얀마에 가면 쉐다곤 파고다라는 게 있어요. 미얀마에서 가장 큰 성지고 큰 탑이에요. 탑이 얼마나 큰지 탑돌이 한 3바퀴 하려면 땀이 납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 탑들이 탑돌이 하기는 참 좋아요. 이게 건전한 탑들이고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요 탑이 진짜 쥐약쥐 이렇게 커요. 다리 아프다니까요. 탑돌이 하다가 다리 아프다니까 진짜 굉장히 커요. 이렇게 한참 돌아야 돼.
아니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커요. 진짜 커요. 거기에 보면 부처님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가 있냐면 그 머리카락이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제위팔이라고 하는 상인이 왔을 때 부처님께서 주신 게 그 머리카락이다라고 미얀마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머리카락은 어디로 갔느냐? 서북인도 쪽에 있어요. 서북인도 위쪽에. 여기에 바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 탑이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슬람 쪽입니다. 왜? 교역로가 동쪽은 없었어요. 동쪽은 없어요. 그건 미얀마 사람들의 어떠한 종교적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의도된 사기입니다. 그건 족보도 없는 얘기고 이 족보를 제가 찾았어요. 대당서역기나 이런 데 보면 저게 나옵니다. 현장 스님이 저 탑에 가서 참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저 바르라고 하는 데를 가보고 싶어요. 저게 실크로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역로예요.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 중요성이 왜 육상으로 이제 움직이질 않잖아요. 몰라요. 앞으로 이제 시진핑이 1대1로 해서 하면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별로 좀 그래. 그래서 이쪽으로 길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밀림길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이렇게 가겠지. 불교 전도사들도 전도사가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나서 6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나서 그때 전도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자꾸 쓰니까 뭐 그러는데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금방이죠. 부처님이 주로 활동하신 데가 이 겐지스강 유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갔을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길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길, 밀림길 같은 거. 가면 이제 절단 나는 길들. 실크로드는 절단 안 나요. 실크로드 절단 나요. 근데 저기는 더 절단 나는 길. 보통 이제 밀림이라고 하면 이제 독충 이런 거. 물리면 이제 왜 죽는지도 잘 모르겠고 화두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길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원주민들은 드라비다족, 문다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더스 문명은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여기가 5개로 갈리거든요. 하류로 가면 5개로. 그리고 오하유역이라고 해요. 오하유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쪽이 이제 인더스 문명,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데가 이제 인더스 문명의 큰 도시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관계수로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으로 한 5,000년 전에, 5,000년, 6,000년 전에 관계수로 같은 게 있었어요. 대단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저걸 만든 사람들은 드라비다족, 문다족이에요. 원주민들. 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인종적으로는 흑인입니다. 왜?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아프리카 떨어져 나왔으니까. 우리 조상이 흑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현생 인류의 조상은 흑인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 흑인이에요. 아프리카누스라니까 흑인이에요. 흑인이에요. 그래서 흑인에서 백인이 갈라져 나오는 거고 그 뒤에 황인이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인이 제일 늦게 만들어진 인종이 황인이에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더 잘 진화된 거지. 더 잘 진화된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이 사람들은 흑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흑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민족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백인들. 인더스 문명은 흑인 문명이고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백인들이 들어와요. 백인들이 들어와요. 이게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코카서스 산맥이 있어요. 코카서스 산맥. 어디냐면 터키 아시죠? 네. 터키에서 동쪽에 코카서스 산맥이 있어요. 네, 코카서스 산맥이. 그 동네에서 이 아리안족이 이동을 시작해요. 저 사람들 유목민들이에요. 백인은 유목민들이에요. 저 아리안족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 터키가 지금 어느 쪽 나라라고 생각하면 조지아 압니까 혹시? 조지아 이러면 나라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커피가 생각나는 거 아니요? 아니 근데 그 커피 이름이 조지아인 거는 저 나라가 아니고 저쪽 지역이 아니고 미국의 조지아예요. 거기서 커피가 시작되는 그게 원래 저 콜라 만들어지는 데가 그 조지아예요. 그래서 조지아에 그래서 커피도 그 커피도 그 콜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불교만 모르는 건 아니야.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고카노 산맥에서 이 아리안족이 민족 이동을 시작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이전에 예전에 유목민들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후가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훈족의 대이동, 뭐 몽고가 한번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기후 조건에 지구에 기상 이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목이라고 해서 다 천지사방으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배나 비행기도 아무 데나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 루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니듯이 유목민들도 도는 코스가 있어요. 도는 코스. 자기 나아바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요. 그 풀을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다른 데를 간다는 건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풀 다 되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무슨 다이아몬드 스텝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서 기후 조건이 좀 추워지면 풀이 안 자라요. 예전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더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딱 보면 풀 양을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풀이 더 자라는 쪽으로. 찾았으니까. 대부분 간빙기하고 관련돼요. 소규모의 간빙기. 그 지구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이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쪽은 공지였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유목민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밑에 있던 집단이 막아내면 이쪽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밀어내면 이쪽이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딴 쪽으로 이동하고 또 계속 건드려. 이게 민족 대이동, 유목민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에서 죽을래? 어느 정도 있다가 죽을래? 안 그러면 한번 치고 나갈래를 판단해야 돼. 이해가 되죠? 네. 자본은 이미 어느 정도 있다는 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안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아리안이 갑자기 확 퍼지듯이 진짜 티베트 민족이 공산화되면서 확 퍼지듯이 그냥 막 확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리안족이 어디로 오냐면 동쪽으로 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인더스 문명을 정복합니다. 근데 인더스 문명이 저 시절에 이미 장사가 끝나 있는 상태였었어요. 문명이 오래되면 대부분 다 망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게 망했고 인더스 문명도 망했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망할까요? 문명이 마지막에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 모든 세계의 문명은 강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강 하류 쪽에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대 문명이라는 게 전부 큰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나일 문명,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더 좋은 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리타스 강 두 개나 강이 있으니까 더 좋고. 그죠? 다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좋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망할 때쯤 되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원래는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범람하면 할 일이 없어요.
거기 자기네 사는 게 아니고 강이 범람하면 그때는 집을 버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살던 데가 전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게 없어요. 옛날 집이라는 게 그냥 흙집이기 때문에 그 몇 개월 있다가 범람 끝나고 가면 다시 지어서 사는 거예요. 흙집을.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초가집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집 짓는다는 게.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거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왜 좋으냐면 그게 천연 비료가 돼요. 그리고 강의 범람이라는 게 인간에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태풍 오듯이 어느 시점에 온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압니다. 그게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망가 있다가 다시 왔다가 이러면 돼요. 그런데 경제력이 좋아지고 문화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다가 제방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왜? 왔다 갔다 이동하기 귀찮으니까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제방을 만들어버려요. 제방을 만들면 살기가 훨씬 좋아져. 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 이게 이사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봐봐. 이사 한번 가봐. 그럼 엄마 오만 쓸데없는 거 얻어와서 욕심 부려놓은 게 다용도실에서 한 트럭씩 나와서 버려. 저걸 내가 굳이 왜 받아왔는지도 모르게 한 방에 버리고 가. 돈 주고 버려. 힘들게 줄 서서 얻어와서 돈 주고 버려. 그거 참 놀랍지? 추억의 물건이에요. 제방을 쌓아놓고 거기 계속 살면 훨씬 편하죠. 그 대신에 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소출이 줄어들어요. 비료가 없다고요. 비료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범람할 때는 그게 천연 비료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67배의 소출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엄청 비옥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정주에 살면 어떻게 되냐면 비료라는 개념이 없는 이상은 땅을 쉬어주면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뭔 뜻인지 아시죠? 네. 근데 그런 생각도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꾸 예전에는 뭐 10배가 나왔는데 이제 7배, 6배, 5배 이러다 보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게 건물을 많이 지어놓으면 유지비는 더 들고 유지비는 안 줄어들고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나중에 말라 죽는 거예요. 문명들의 끝이 최후가 그거예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도 아리안족이 3,500년 전에 침입할 때, 지금으로서 3,500년에 침입할 때 이미 그로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건드리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건드리니까 끝났. 그리고 유목 문화는 농경 문화하고 전쟁을 하면 100%입니다. 거의. 유목 문화가 훨씬 이 전투력이 좋아요. 전투력이 좋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게 인도 아리안. 그다음에 이 얘네들이 이 아리안족이 단순히 일로만 갔느냐? 중동으로도 가요. 그렇게 해서 이란 아리안. 페르시아 그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고 뭐 반지 문지르고 램프 문지르고 있잖아요. 아리안이에요. 아리안이에요. 그리고 서쪽으로 더 가서 그리스 로마가 아리안이에요. 그리스 로마, 히랍이 아리안이에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독일, 프랑스까지 다 아리안이에요. 다 아리안이에요. 영국 빼놓고 북유럽의 일부하고 영국 빼놓고 다 아리안이에요. 그래서 아리안의 마크가 있어요. 아리안의 마크. 그 아리안의 마크가 만자예요. 만자.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기독교 마크가 되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만 만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동아시아의 만자. 그 다음에 히틀러의 만자는 이렇게. 네, 철십자. 철십자. 정십자도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얘기하는 게 아리안의 영광을 해요. 히틀러의 구호 중에. 히틀러의 구호 중에. 아리안족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그게 국민을 단합시키게 되는 거고 아리안족 말고 좀 덜 떨어진 민족이 아리안족의 이러한 영광들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인종 청소를 해야겠다.
그게 홀로코스트. 집단 학살이죠. 아우슈비츠 사건. 그래서 그런 식의 인종 청소가 나오는 것도 뭐냐면 사실은 아리안족. 그래서 아리안의 순수 혈통을 복원하겠다. 그게 게오르기 25시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히틀러의 표예요. 히틀러의 표. 그래서 다 아리안족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뭘 하는 거냐면 손을 이렇게 들죠. 부처님이 이렇게 드시는 거 못 봤어요? 불상이? 이렇게? 이렇게? 부처님 아리안이에요. 부처님 백인이에요. 네팔에 가면 백인이 없다는 이유로 황인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부처님이 만약에 황인이었으면 인도 귀족들하고 대화가 잘 못해요. 조선시대 때 쉽게 말해서 내가 쌍놈 출신이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양반하고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눈동자도 파랗고 머리카락도 파랗다고 나와요. 머리카락 파랗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불화나 불상의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 파란 머리, 파란 눈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가장 머리가 파랗게 나오는 거는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는데 석굴암 불상을 자세히 보면 그냥 보면 몰라. 자세히 보면 눈동자가 파래요. 그게 옛날 채색 흔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인도에 카스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어요. 아주 철저한 신분 제도. 그 신분 제도가 무너지지 않고 사실 지금까지도 내려오거든요. 그 이유는 백인이 흑인을 정복해서 그래요. 그래서 민족이 다르고 색깔이 너무 다르니까 그게 화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남북전쟁 하기 전에 남부가 대규모의 목화 농장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창출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흑인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싼 값에 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아마 발생했던 수익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을 거예요. 흑백 간의 갈등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진짜. 그리고 그게 앞으로 몇십 년 뒤면 끝나냐? 절대 안 끝납니다. 100년이 지나도 흑백 간의 갈등이 미국에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진짜 제 전 재산과 팔을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왜? 그거는 흑백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 후기 때 양반 쌍놈이 다 없어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양반 쌍놈이 없어졌으면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이 양반하고 저 양반하고 하던 시절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김도 양반이라니까, 양반김. 세상에 양반 아닌 게 없어. 이렇게 신분 계급이 일시에 쫙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양반인지 쌍놈인지 얼굴에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전에 중국에서는 신분을 죄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을 구분할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는 이마에다가 글을 써요. 먹으로 문신을 해버려요. 소 낙인 찍듯이. 그런 게 이제 묵가 학파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 설이 있어요. 왜? 우리는 형태로는 구분이 안 돼. 얼굴 형태로는 누가 쌍놈이고 누가 양반인지 구분이 안 돼. 근데 만약에 흑백이 섞여 있잖아요. 이거는 다릅니다. 오바마가 몇 대를 흘러가도 그 피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민족이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대까지도 저런 신분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소수의 유목민인 백인이 다수의 흑인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단들이 실제로 여기까지는 아리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다수의 흑인 농경민들을 지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런 식의 신분 구조가 만들어지면 깨트려지기가 어렵습니다.
저걸 깨트리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은 태어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으로 결정된다. 선천적으로 어떻게 존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지금 오늘 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은 불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인도의 시작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들의 특징, 이들 문화의 특징들,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도의 특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철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런 배경들을 잘 알아야 나중에 불교로 들어갔을 때 잘 보여요. 불교가 잘 보여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해서 딱 불교만 보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오류를 범하는 거하고 똑같냐면 마치 자세히 보려고 너무 가까이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까이 보면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왠지 아세요? 노안이라 그래요. 노안이라 가까운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봐야 이쁘다가 아니고 좀 떨어져 봐야 좀 떨어져 봐야 이쁘다. 그래서 그 관계라고 하는 유기적인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불교는 특징적이게도 인도에서 출발해서 중국에서 꽃이 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문화권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문화 배경과 흐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은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안 외워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전개됐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야기를 듣는 그렇게 따라만 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